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5년에 시행되었던 제13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기출문제 해설을 진행할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첫날 첫 시간 첫 번째 과목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면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기여한 바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인간 발달 이론 보통 우리가 인문의 영역 사회복지를 진행하면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첫 번째 과목이기 때문에 기선을 제압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문의 영역과 이론기초 또 발달기초 그리고 환경이라고 하는 사회체계 이렇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인문의 영역에서는 바로 이런 인문에는 발달의 용어 정리와 또 발달의 원리 또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 이 세 개의 영역에도 출제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 발달 단계에 따른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그렇죠? 인간의 생애 주기를 학자들마다 좀 다르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나눠진 간에 각각의 단계마다 인간들이 갖게 되는 욕구는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알려준다, 알게 해준다. 좋습니다. 다양한 클라이언트의 발달 과업을 획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마다 서로 다른 개인차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클라이언트의 발달 과업을 개인차를 반영해서 각기 다름을 또 각기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건 획일적이라는 말은 무조건 인간 사회에서 획일적이라는 말은 틀린 거죠. 특정 발달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 발달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발달 요인을 이해할 수 있다. 좋습니다. 전생에 걸쳐 일어나는 안정성과 변화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이전 발달 단계의 결과가 다음 발달 단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게 해준다. 다 좋습니다만 또 설명하셨군요. 획일적이란 말이 인간 생애에서는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인간 발달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 노트를 보시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인간 발달의 원리가 쭉 나열되어 있을 겁니다. 상호작용성, 연속성, 분화통합성, 일정 방향성, 또 불규칙성 또는 동요성이라고 그러죠. 또 예언곤란성, 또 개인차라고 하는 개별성, 또 결정적 시기, 또 정보무박 사건들 같이 포함시킨다면 적기성, 또 기초성, 또 누적성, 또 그런가 하면 불가역성. 자, 이런 등등을 모두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유전적 요인보다 환경적 요인을 중시한다? 아니죠. 인간의 성장 발달은 어느 것이 덜이라고 할 수 없이 인간의 성장 발달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일생에 걸쳐 일어나는 예측 불가능한 변화이다. 일생에 걸쳐 일어나는 예측 불가능한. 우리가 큰 틀로 본다면 인간의 성장 과정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 상대적으로 볼 적에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간 발달의 방향이나 이런 것을 상대적으로 볼 적에 어린 시기보다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예언 곤란성을 설명하지만 전체적 관점으로 본다면 인간의 성장 발달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다음에 연속적 과정이지만 발달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 인간의 성장 발달은 연속적이며 분화통합성을 가지며 또한 일정 방향성을 갖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발달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 불규칙성 말씀드렸죠. 불규칙성, 동요성. 여기는 맞는 것이 되겠네요. 발달상 결정적 시기와 바람직한 성격 형성은 아주 연관성이 크죠. 결정적 시기, 특정 영역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는 시기에 그것을 긍정적으로 지원해 주거나 지지해 준다면 바람직한 성격 형성이 이루어지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좀 더 다소 왜곡된 성격 형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볼 수 있습니다. 틀린 거죠. 개인차가 존재하므로 일정 순서와 방향성을 제시하기 어렵다. 개인차가 존재하지만 큰 틀로 본다면 일정 방향성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인지이론의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거기 보면은 동화, 도식, 조절, 평형. 자,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는 누구나 그러하듯이 인간들은 이렇게 동화 조절이라고 하는 적응 과정과 평형 그리고 스키마의 형성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인지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동화와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스키마, 기존의 인지 구조에 대해서 환경과 접촉을 할 적에 그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도식을,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자극을 기존의 도식에, 기존의 스키마에 맞춰버리는 것은 동화라고 하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자극에 맞게 기존의 스키마를 뜯어 고치는 것은 조절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동화라고 하는 것은 양적 팽창의 개념,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적 팽창의 개념이라고 하는 데 비해서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에 맞게 기존의 인지구조를 뜯어 고쳐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질적 변화라고 설명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과정이 어색하게 나타나지만 어느 정도 동화와 조절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루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평형이라고, 평형의 상태를 하나의 공식이나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인지구조, 인지도식이라고 하는 스키마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로 그 스키마에 대해서 다시 환경과 접촉하면서 동화 조절이라고 하는 적응과 평형, 다시 스키마 2, 스키마 3, 스키마 4 이렇게 나가면서 인간의 인지 발달은 일어나게 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똑같은 경로를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피아제의 인지 이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피아제란 말도 빼고 그냥 인지 이론이라고 설명을 했네요. 동화, 새로운 정보에 접했을 때 기존의 도식을 변경하는 것, 기존의 스키마를 바꾸는 것은 조절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틀렸죠. 또 우리가 풀어가는 방식에서 보면은 기억번이 맞으면 디귿번은 반드시 맞고 기억번은 맞으면 디귿번은 반드시 맞지만 기억번이 틀리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쨌든 기억번은 조절입니다. 다음에 도식, 스키마죠.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이나 개념 좋습니다. 이건 맞는 거죠. 다음에 조절, 기존의 도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자극을 이해하는 거, 새로운 자극이나 새로운 환경을 기존의 스키마를 가지고 이해하거나 기존의 스키마에 집어넣어 버리는 것은 동화라고 합니다. 기억번과 디귿번은 서로 바꿔져 있군요. 다음에 평형화, 기억번, 디귿번이 틀렸다면 답은 니은번, 니을번밖에 없습니다. 이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공식에 보면 박스 문제는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거나 아니면 기억, 디귿이 맞거나 다음에 니은, 니을이 맞거나 아니면 니을 혼자 맞거나 아니면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야 되는데 여기를 보면 기억번이 틀렸다는 것은 디귿번은 보나마나 틀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이 나오는데 니은번 하나인 예문은 나오지 않습니다. 니은번이 맞으면 기억번이 틀리면서 니은번이 맞으면 답은 무조건 니은번, 니을번이라는 공식이 탄생하게 됩니다. 답은 니은번, 니을번이 되겠어요. 평형, 동화와 조절을 통해 균형 상태를 이루는 것.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는 아주 정형화된 걸로서 다 노트 정리되어 있습니다. 동화, 조절, 평양, 스키마 2, 동화, 조절, 평양, 스키마 3 이런 식으로 반복되어서 인지 발달이 일어난다. 누구에게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아들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간 행동의 객관성과 보편성을 강조한다. 아들러는 피아제와는 프로이드와는 달리 프로이드는 인간의 어떠한 그 설명을 객관적이면서 또는 생물학적으로 또는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걸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는 생물학적, 요율적, 객관적인 원인 설명 방식을 거부하고 심리적, 내적, 주관적인 원인 설명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주관적 경험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아들러는 유전과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인간의 성격의 발달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창조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창조성을 바탕으로 성격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나 각기 다르게 가지고 있는 창조성은 주관성을 말합니다. 아들러는 주관성을 강조합니다. 객관성, 보편성 틀린 것이 되겠어요. 인간을 하나의 통합된 유기체로 인식한다. 프로이드와는 달리 프로이드는 본능의 구조, 정신의 구조, 성격의 구조 이렇게 나누어서 인간을 나누어서 이해하려고 하지만 아들러는 총체적 존재로서 전체적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출생순위는 생활양식 형성에 영향을 준다. 특히 아들러가 강조하는 용어들 열등감, 보상받고자 하는 욕구,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 사회적 관심, 생활양식, 출생순위
가상적 목표, 또 창조적 자아, 뭐 이런 등등의 단어들은 다 아들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생순위 또한 성격이나 다름없는 생활 양식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좋습니다. 사유적 관심은 선천적이지만 의식적인 개발을 필요로 한다. 그렇습니다. 사유적 관심 좋고. 인간의 성장과 발달은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시도에서 나온다. 가장 중요한 출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4번과 같은 경우는 설명하지 않은 거지만 사유적 관심이 선천적이라는 것은 이미 설명됐으나 그의 의식적인 개발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은 설명 안 했군요.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객관성, 보편성이 아니라 주관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반두라 이론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옳은 것은 반두라의 사유학습이나 관찰학습. 반두라는 행동주의이면서도 인지적 영역에 창조적 개입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인지적 행동주의라고 설명을 합니다. 반두라는 어떠한 강화가 없다 하더라도 단순한 모방이나 관찰만을 통해서도 학습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바로 여기 고전적 조건 형성이나 소거, 자발적 회복, 중립자극, 이런 것들은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설에서 설명할 수 있는 용어가 되겠고 그에 비해서 거기 모방, 관찰이나 모방 또는 대리학습, 이런 것은 반두라의 고유명사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6번에 보시면 피아제의 인지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아제의 문제가 또 하나 나왔네요. 또 동화, 조절, 평형, 스키마 1, 동화, 조절, 평형, 스키마 2 이렇게 하는 것처럼 피아제의 인지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차 도식의 협응은 감각동작기에 일어난다. 보통 우리가 감각동작기, 피아제의 감각동작기 아니면 보통 우리가 영아기의 발달. 영아기의 발달은 결국에 감각동작기의 발달이죠. 피아제의 감각동작기. 또 그런가 하면은 프로이드와 같은 경우는 이 구순기. 또 에릭슨과 같은 경우는 신뢰감대 불신감. 신뢰감대 불신감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영아기의 발달 단계를 6단계로 설명을 하는데 반사활동기, 반사 또는 운동기 한 4개월 정도까지 그 다음에가 1차 순환반응기 1차 순환반응기 다음에 2차 순환반응기 순환반응이라는 것은 반복기라는 겁니다. 순환반응기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2차 도식의 협응기 그리고 다섯 번째다가 3차 순환반응기 3차 순환반응기 그리고 상징적 표상기 대상 영속성이 완성되는 상징적 표상기 그래서 생후 18개월에서 24개월 사이를 말할 때 상징적 표상기라고 해서 영아기의 발달 단계를 이렇게 6개의 단계로 나누고 바로 이 시기가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에서는 감각동작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상영속성의 개념은 감각동작기에 나타난다. 바로 이 감각운동기라고는 상징적 표상기. 등장하는 거야 생후 한 6개월 정도면 등장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완성되는 것은 생후 24개월 정도가 되면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생후 24개월 정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영속성이 잘 보이지 않으면 바로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야 됩니다. 다음에 보존 개념의 획득은 전조작기의 특징이다. 자, 여기에 보시면 피아제의 인지발달. 피아제의 인지발달을 보면은 첫 번째 단계는 감각동작기. 감각동작기. 아직은 언어발생 이전이니까 언어발생 이전. 다음에 전조작기. 전조작기와 같은 경우에는 유아기인데 이 단계는 한 2살에서 7살에서 걸음마기 또 그런가 하면은 걸음마기와 더불어 유치원 단계라고 하는 학령 전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는
구체적 조작기는 초등학교 단계 7살에서 12살 정도에서 초등학교 단계를 말하는 것이고, 다음에 형식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는 뭐 13세 이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체적 조작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보존의 개념이죠. 보존의 개념. 보존, 불변성의 개념 속에서 우리는 하위 개념으로 동일성, 보상성, 그리고 가역성의 개념을 갖습니다. 동일성, 보상성, 가역성의 개념을 터득함으로써 가역적 사고가 가능해집니다. 가역적 사고가 가능해지고, 그러면서 분류, 다시 말해서 유목화라고, 유목화, 분류나 비교, 또 서열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는 전조작기인 직관적 사고기를 넘어서 논리적 사고의 발달도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전조작기에 있었던 논리적 사고를 방해하는 자기 중심성이나 또는 중심화나 또는 비가역성 또는 불가역성과 같은 논리적 사고 발달을 막는 이런 요소들이 약해지면서 이렇게 논리적 사고 발달이 본격화되는 것을 구체적 조작기라고 합니다. 보존 개념의 획득은 구체적 조작기의 특징입니다. 들린 거죠. 서열, 유목화는 분류, 이런 개념은 구체적 조작기, 추상적 사고의 확립은 형식적 조작기. 좋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7번에 보시면 융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융, 프로이드와는 달리 인간의 정신구조를 의식과 전의식과는 나누되 전의식을 개인적, 전의식이 아니라 전의식을 제거하고 의식과 무의식으로만 나누되 무의식을 개인적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나누는 것이 융입니다. 또 융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리비도를 좁게 보지 않고 넓게 성적 활력소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활동에 힘을 실어주는 창조적 활성 에너지라고 봤습니다. 그 외에도 융은 양 성설을 주장하고 아니마, 아니무스, 양향설을 주장하고 또 일생에 걸친 발달 단계를 4개의 단계로 나누면서 그중에 특히 중년기를 강조했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융, 개인의 성격 형성은 과거와 무관함을 주장하였다. 프로이드와는 달리 프로이드는 과거에 의해서 성격이 표출된다고 설명한 데 비해서 여기는 과거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현재와도 연관성을 강조하고 그러면서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문화적 존재로서 전체로 봐야 되지 과거만 가지고 봐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4개의 정신기능으로 융이 제시한 4개의 정신기능이라고서는 감각, 직관, 그러죠? 다음에 사고, 감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고, 감정은 되는데 판단, 인식은 아니겠습니다. 여기는 말하자면 거기에는 감각과 직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기는 개인 무의식 내에 존재하는 핵심적 원형이다. 우리가 셀프라고 하는 자기도 있고 에고라고 하는 자아도 있는데 셀프라고 하는 자기라고 하는 것은 선험적인 나입니다. 경험과는 무관하게 본래 존재하는 나. 그에 비해서 에고라고 하는 자아는 경험 속에 현실 속의 나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셀프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 속에 존재하긴 하지만 집단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핵심적 원형이 되겠습니다. 자기 실현은 인간 발달의 궁극적 목적이다. 자, 이것이 바로 융의 단어의 특징이 되겠는데 융은 마치 인본주의 심리학자인 로저스나 또는 메슬로와 같이 궁극적인 목적을 자아 실현, 자기 실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실현, 인간은 자기 실현을 향해 앞으로만 나아가는 성장지향적 존재라고 이렇게 보면서 인간의 성격 발달을 개성화를 통한 자기 실현의 과정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융이 되겠습니다. 이건 맞는 것이 되겠네요. 생애 주기에서 중년기와 노년기보다는 유년기, 청년기를 강조했다? 아니지요. 생애 주기를 융도 제시를 하는데 아동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4개의 시기로 나누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인생 후기의 출발점이라는 중년기로 들었습니다. 이건 틀린 거죠.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8번에 보시면 메슬로우의 자아 실현자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관대하고 타인을 수용한다. 메슬로우는 욕구 5단계를 통해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궁극적으로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가장 궁극적 최상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자아 실현을 이룬 사람은 어떠한 특징을 가질까? 관대하고 타인을 수용한다. 개방적이고 솔직하다. 솔직하며 자연스럽다. 자율적이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좋습니다. 사람과 주변 환경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지각한다. 자, 이것이 자아실의 특징입니다. 그 외에도 매슬로우가 제시한 자아실의 특징은 초연함도 있고 어느 누구보다도 절정 경험도 많고 유머 감각도 대단하고 또 신선한 감각이 돋보이고 이런 특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모두 맞는 것이 되겠네요. 9번에 보시면 에릭슨의 심리 사유적 이론의 기본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에릭슨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참 노트 정리 많이 했었죠. 프로이드와는 달리 에릭슨은 사회문화적 요인을 강조하는 개방체계 이론이다. 에릭슨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일생에 걸친 성격 8단계를 제시했다. 신자, 죽은 자, 신생자. 에릭슨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과거보다는 현재를 이득보다는 에고, 자아를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에릭슨의 심리 사회 이론을 자아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에릭슨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단순 구조별로 성격 발달 단계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연속적 과정으로 전 단계의 발달을 기초로 다음 단계로 진행된다는 점성의 원리를 제시를 했습니다. 또 에릭슨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단순 단계 구조별 이행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의 대비를 통해서 성격 발달을 설명했습니다. 양극이론. 에릭슨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일생을 하나로 보질 않고 아주 상세하게 세분화해서 8단계로 설명하는데 각각의 단계마다 결정적 시기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에릭슨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프로이드는 성격 발달을 리비도우 위치 변화로 보는 데 비해서 에릭슨은 리비도우 위치 변화보다는 심리사유적 위기의 극복 과정을 통해서 성격이 발달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보면은 발달은 점성의 원칙을 따른다. 그렇습니다. 점성의 원리, 누적성의 원리라고 한다고 그랬죠. 인간의 공격성과 성적 충동의 영향을 강조했다. 인간의 공격성과 성적 충동의 영향을 강조하는 것은 프로이드론이 되겠습니다. 프로이드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본능이나 공격성, 성적 충동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에고의 자율적 기능을 강조합니다. 인간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창조적 존재로 간주한다. 인간 행동은 의식 수준에서 통제 가능한 자아에 의해서 동기화된다. 발달 단계에서 외부 환경에 대처하고 적응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약간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프로이드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정신역동 이론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보면 정신역동 이론에서 언제나 나오는 네 사람, 네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프로이드, 에릭슨, 아들러, 융. 이 네 사람이 바로 정신역동 이론에서 나오는 것이고 정신역동 이론 그 외에도 뭐 안나 프로이드도 있고 설리번도 있고 허니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시험용으로 다루는 것은 프로이드와 에릭슨과 아들러와 융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안나 프로이드 방어 기제 이론을 체계화했던 안나 프로이드, 반두라는 행동주의 대 인지적 행동주의입니다. 다음에 융, 에릭슨, 아들러. 답은 뭐 2번. 뭐 이건 서비스로 내준 문제가 되겠네요. 11번에 보시면 콜버그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콜버그는 인간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기초로 사용하되 피아제와는 달리 인간의 도덕성 발달 단계를 성인기까지 확대를 시킨 것이 콜버그가 되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도덕성 발달은 성인기까지 꾸준히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아동기에 완성된다고 보지 않아요. 도덕성 발달의 순서는 가변적이다. 피아제도 그렇고 프로이드도 그렇고 또 그런가 하면은 콜버그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러한 경로를 타면서 인지가 발달되고 성격이 발달되고 도덕성이 발달된다고 봅니다. 누구나 그 경로를 타게 되어 있다. 그 경로를 따른다 하는 결정론의 입장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도덕성 발달 단계는 정형화된 6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틀린 거죠. 다음에 남성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한계가 있다. 그렇습니다. 길리건과 같은
길리건은 여성 도덕성 발달 이론을 주장하면서 콜버그의 이론이 너무나 지나치게 남성 우월주의나 남성 중심주의라는 것을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자,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도달하는 최종 도덕 발달 단계는 다르죠. 하위 단계에 있는 사람도 상위 단계의 도덕적 추론을 능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아닙니다. 하위 단계에 있는 사람은 그 윗세상, 윗수준에 있는 도덕성 세계를, 도덕성 발달 단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옳은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다. 12번에 보시면 프로이드가 영업어 나오네요. 프로이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거세 불안과 남근 선망은 생식기에 나타난다. 거세 불안과 남근 선망은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 남근기 3살에서 한 6살 사이에 등장을 하고 우리로 본다면 유치원 단계 정도에서 나타납니다. 생식기는 사춘기를 말합니다. 치료의 주요 목표는 개성화를 완성하는 것이다. 개성화라고 하는 단어는 융이 가장 강조하는 진정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중년기의 특성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아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의 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인간의 자아 또는 인간의 정신구조 3번의 함정이 있습니다. 인간의 현실적 정신구조에는 이렇게 의식, 전의식, 무의식의 세 측면을 가지고 있다. 3번 놔둬보시고 프로이드는 리비도를 성적 활력소로 좁은 의미로 설명을 했지만 여기 프로이드와는 달리 여기 인생 전반에 걸쳐 작동하는 일반적 생활 에너지로 말하는 사람은 융이 되겠습니다. 초자아는 방어 기제를 작동하여 갈등과 불안에 대처한다.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는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자아입니다. 자아가 어떤 사회적 위험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그 때문에 보통 방어 기제 그러면 일부 측에서는 자아 방어 기제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방어 기제의 주체는 자아, 에고인데도 불구하고 자아 방어 기제라고 하는 책도 많습니다. 초자아가 아니라 자아가 되겠습니다. 에고가 되겠어요. 옳은 것도 찾고 있군요. 옳은 것은 답은 3번밖에 없습니다. 함정을 자아라고 했지만 인간의 정신구조를 또는 자아를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중요 표시해 놓으시고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13번에 보시면 다음 사례와 관계 있는 개념은 철수는 친구가 학교 규칙을 위반해 벌을 서는 것을 목격하고 학교 규칙을 준수하게 되었다. 친구가 벌 서는 것을 목격하고 학교 규칙을 준수했다. 이것은 관찰이나 모방이 되겠죠. 소거, 대리학습, 자기강화, 조작적 조건화, 고전적 조건화. 여기서 관찰이나 모방을 통해서 또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은 반두라의 대리학습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14번에 보시면 스키너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설이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한다. 인간의 자유의지란 말이 나오면 인본주의 심리학, 로저스, 메슬로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것은 로저스와 메슬로우가 되겠어요. 인간 행동은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행동주의에서는 인간 행동의 예측과 통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인간은 누구나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리고 인간 행동은 거의 예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틀린 거군요. 다음에 부적 강화는 보통 우리가 강화와 벌을 구별을 하는데 강화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발생 빈도를 높이는 거고 벌은 행동의 발생 빈도를 낮추는 겁니다. 어떻게 행동의 발생 빈도를 높이고 어떻게 행동의 발생 빈도를 낮출 것이냐를 가지고 정적, 부적 설명했는데 한자로 정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라고 설명했죠. 한자로 정이라고 하는 플러스라고 했어요. 어떠한 자극이나 어떠한 것을 플러스 시켜줌으로써 제공하거나 제시함으로써 행동의 발생 빈도를 높이는 것은 정적, 플러스니까 정적 강화라고 하고 어떠한 자극이나 어떠한 좋아하는 것을 뺏어버림으로써 말하자면 제거시켜줌으로써 행동의 발생 빈도를 높이는 것은 부적 강화라고 합니다. 어쨌든 강화는 뭔가를 제공해 주든지 먼 것을 제거하거나 박탈해 주든지 아니면 제거해 주든지
어떻게든지 간에 행동의 발생 빈도를 높이는 것은 강화합니다. 그에 비해서 어떤 불쾌 자극을 제거함으로써 행동의 발생 빈도를 높인다 이렇게 표현되는 게 부적 강화인데 그에 비해서 특정 행동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 행동의 발생 빈도를 낮추거나 특정 행동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은 벌이라고 합니다. 틀린 거죠. 고정 간격 스케줄은 특정 반응이 나타날 때마다 강화를 주는 것이다. 반응이 나타날 때마다 반응이 나타날 때마다 강화를 주는 것은 계속적 강화라고 합니다. 뭐야 이거? 자, 여기 옳지 않은 것은 다 틀렸네요. 다 해설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15번에 보시면 학자와 주요 개념 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00. 비합리적 신념.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꿔줄 수만 있다면 문제 행동은 치유된다. 이건 앨리스의 RBT,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가 되겠어요. 다음에 에릭슨, 자율적 자아 또는 창조적 자아라고 하는 거죠. 아들러, 창조적 자기. 다음에 파블로프와 같은 경우에는 거기 보시면 반응적 행동, 그렇죠? 고전적 조건 하설. 로저스, 완전 기능, 더 풀리 펑셔널 맨, 완전 기능인 충분하게 기능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여기서는 아론백이군요. 아론백과 같은 경우에는 인지적 오류란 말이 나와야 되겠죠. 인지적 오류 또는 뭐 자동적 사고, 잘못된 자동적 사고 또는 잘못된 스키마, 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비합리적 신념은 거의 함정으로 가기 전에는 이것은 앨리스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틀렸네요. 다음에 태내기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배아기는 수정 후 약 2주에서 8주를 말한다. 배란기, 배아기, 태아기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배란기는 임신 초기 한 2주 정도. 그다음에 배아기는 한 2주에서 8주 정도. 그리고 3달째부터는 보통 태아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임신 16주경이 되면 산모는 태아의 움직임을 알 수 있다. 태동을 느낀다. 임신 16주 정도 태동을 느낀다고 되어 있습니다. 터너 증후군, 클라이엔펠터 증후군은 염색체 이상으로 나타난다. 그렇죠. 터너 증후군은 여성에게만, 클라이엔펠터 증후군은 남성에게만 등장하는 성염색체 이상으로 등장하는 생식기능 장애를 말합니다. 염색체, 그것도 성염색체 이상으로 나타난다. 다음에 임신 13개월 정도가 되면 배아는 인간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임신 2, 3개월 정도가 되면 인간의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신 3개월 혹은 13주가 되면 조사나 생존이 가능하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해서 가능성이 있겠지만 어머니의 자궁을 떠나서 홀로 생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는 보통 한 7개월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궁 밖에서 생존 능력을 구비할 수 있는 또 과시할 수 있는 시기는 임신 후기로 적어도 임신 7개월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틀린 거죠. 그 틀린 건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번에 보시면 유아기의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아기란 단어를 어떻게 써야 되나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나이가 나오니까. 지금 여기에서 유아기라고 하는 것은 학령 전기를 말하지 않습니까? 유치원 단계. 피아제의 자기중심적 사고가 활발한 시기다. 피아제의 자기, 바로 이 감각동작기를 넘어서 전조작기. 자, 전작기에 보면은 자기중심성. 또 그러면 중심화. 또는 불가역성. 자, 논리적 사고를 방해하는 이런 것도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 보면은 물알론적 사고. 또 꿈과 현실을 구분하자면 실념론적 사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인공론적 사고. 그거 그만 쓰겠습니다. 이런 등등이 바로 전조작기인데 전조작기의 나이는 2살에서 7살. 2살, 7살. 그러니까 어린이집과 유치원 단계 수준.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로 본다면 학문기와 남근기 이 사이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피아제의 자기중심적 사고가 활발하다. 에릭슨의 단계로 본다면 신자
죽은 자, 주도성 대 죄책 감호 단계, 세 번째 단계 나와 있고, 프로이드에는 남근기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디푸스 콤플렉스, 엘렉트라 콤플렉스, 남근 선망 또는 거세 불안 등이 나타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콜버그의 인습적 단계의 도덕적. 콜버그는 도덕성 발달 단계를 3수준, 6단계로 설명했는데 인습 이전 수준, 인습 수준, 인습 이후 수준. 자, 여기에서는 인습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인습 수준이 되려면 적어도 초등학교 고학년은 되어야 합니다. 한 10살은 넘어야 되는 건데 여기는 3살에 6살이니까 인습 이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맞는 것이 되겠네요. 18번에 보시면 청소년기에 관한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 청소년기. 청소년기는 다양한 용어를 쓰죠. 청소년기. 한번 적어보세요. 청소년기. 청소년기 이렇게 보시면 청소년기는 그야말로 사춘기. 몸은 한겨울인데 마음만 봄이야. 심리적 이유기. 심리적 이유기. 질풍노도의 시기. 질풍노도의 시기. 또 주변인의 시기. 제2의 반항기. 제2의 반항기. 루스와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설명해서 제2의 탄생기. 또 그러면 신체적 측면으로 본다면 신체적 측면에 신체의 제2급등기. 신체의 제2급등기. 자,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청소년기가 되겠어요. 질풍노도, 심리적 이유기, 주변인의 시기. 제1반항기.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성장 급등이 좋습니다. 19번에 보시면 중년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중년기, 성인기, 중기가 되겠는데 학습 능력은 증가하나 문제 해결 능력은 감소한다. 문제 해결 능력의 절정기가 되죠. 문제 해결 능력의 절정기 또는 생산적 문제 해결 능력기. 이렇게 아주 기존에 있지 않은 해결책까지도 동원할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시기가 되겠어요. 틀린 거죠. 갱년기는 여성들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남성들은 다소 더디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정서 변화가 매우 심하여 전인습적 도덕기라고 한다. 아니죠. 이제는 정서적 안정기가 되고 도덕기로서는 당연히 콜버그의 도덕기는 인습 이후 수준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인습 이전 수준이라고 하는 인습 이전 수준의 도덕이라는 것은 벌과 복종에 관련된 도덕성 발달 단계, 욕구 충족에 관련된 도덕성 발달 단계와 같은 초기 어린애 시기를 말합니다. 학령 전 단계까지를 이렇게 보통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시각, 청각, 미각, 후각 등의 감각 기능이 가장 좋은 시기다. 이런 감각 기능이 가장 모든 신체적 황금기라고 하는 것은 청년기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가정적인 인생의 전성기이지만 갑작스러운 실직을 경험하게 된다. 답은 중년기는 5번이죠. 다음에 20번에 보시면 노년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노년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수면 시간이 감소하지요. 새벽잠이 없지 않습니까? 초저녁 잠은 많으나 새벽잠이 없다 이렇게 감소합니다. 옳은 것을 찾고 이건 틀린 거죠. 장기 기억은 약화되지만 노인분들은 옛날 이야기는 마치 어제 있었던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단기 기억이 감소하는 거죠. 이거 틀린 거죠. 우리 사회는 노년기 연령규범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습니다. 어떤 노년의 연령을 규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고령자에 대한 연령은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고령자는 55세 이상, 그리고 준고령자는 55세 미만, 50세 이상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노인에 대한 연령을 노인 연령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틀린 거고, 제도적 지위와 역할은 늘어나며 제도적 지위와 역할이 늘어난다. 제도권에 있어서 역할이 늘어나는 것은 중년기가 되겠지요. 비공식적 역할은 축소된다. 따졌습니다만 노년기는 이런 제도적 지위나 역할이 감소되지요. 중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시각 기능의 원시 현상이 더욱더 뚜렷해진다. 좋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21번에 보시면 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아동기, 학령기, 초등학교 단계 에릭슨의 발달 단계로 본다면 신자, 주근, 근면성대, 열등감의 단계 생활의 중심이 가정에 한정된다. 이건 영아기나 영유아기에 해당되는 거고 아동기만 하더라도 학령 전기부터 아동기로 또래 집단으로 몰리는 이러한 그 시간 배정이 있습니다. 틀린 거지요. 자아정체감이 완성되는 것은 청소년기는 넘어야 되는 것이고 프로이드의 남근기라고 하는 것은 학령 전기인 3살에서 6살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논리적 사고를 하게 되며 물알론적 사고는 감소한다. 그렇죠? 물알론적 사고도 감소하고 초등학교 단계 정도 인지발달로 본다면 구체적 조작기가 되겠는데 물알론적 사고도 감소하고 자기중심성, 중심화, 또 불가역성 이런 것이 감소됨으로써 논리적 사고가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맞는 것이 되겠어요. 에릭슨의 발달 단계로 본다면 신자, 주근자, 근면성대, 열등감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22번에 보시면 영아기의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아기의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애착관계가 형성된다. 그렇죠? 영아기의 가장 대표적인 사회성 발달의 증거를 애착이라고 애착 때문에 낯가림도 그리고 애착 때문에 분리불안도 등장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정체성을 확립한다. 성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이 표현을 확립하는 것은 적어도 성인기는 돼야 되겠습니다. 울음, 옹알이 또는 언어적 표현을 쓴다. 그렇죠? 아직 영아기에는 언어 발생 이전이기 때문에 옹알이 등을 통해서 표현을 한다. 모로반사, 바빈스크 등이 반사 행동이 나타난다. 그렇죠? 생존적 반사인 젖찾기 반사, 빨기 반사, 삼키기 반사. 다시 말해서 탐색 반사, 그리고 흡입 반사, 그리고 연화 반사. 이것은 생존 반사고 바빈스키 반사나 모로 반사나 또는 걸음마 반사, 동공 반사 또는 수영 반사 이런 것 등은 원시 반사라고 부릅니다. 기쁨, 분노, 슬픔 등의 기초적 정서를 낼 수 있다. 그렇죠? 영아기에 1년이면 그렇게 발달을 합니다. 답은 2번이 틀린 것이 되겠네요. 23번에 보시면 생애 주기별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아기는 놀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을 배운다. 좋습니다. 유아기 어떻게든 간에 이렇게 두시고 아동기는 학교 생활을 통해 인지적 기술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술도 습득한다. 그렇죠. 청소년기는 또래 집단의 지지를 더 선호함으로써 분리개별화,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성향이 나타난다. 분리개별화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사춘기, 심리적 이유기, 질풍노도의 시기로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청년기는 직업과 결혼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주둔가업이다. 그렇죠. 장년기는 사고가, 청년기는 질병이 가장 큰 사망 원인이다. 중년기는 질병이, 중년기, 노년기는 질병이 사망 원인이고 청년기는 사고에 의해서 사망이 발생할 수 있는 거지. 5번은 앞뒤가. 5번이 어려워도 이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착시를 노렸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다음에 24번에 보시면 다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심 대상은 결혼 이주민, 이주 노동자, 세터민 등을 포함한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사회복지의 중요한 관심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렇죠? 아주 심각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등장합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직장, 건강, 자녀, 교육 등에 걸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좋습니다. 다문화주의는 인간 사회의 인종적, 문화적 동일성과 보편성을 설명하는 용어이다. 다문화주의라는 것은 상대적 문화주의적 관점으로 서로의 문화의 존재성도 다름도 인정하다는 겁니다. 이건 틀린 거죠. 결혼 이주민들은 의사소통, 또 문화의 이질성, 사회적 편견, 또 편견과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3번, 4번과 관련되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여기서는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마지막 문제를 보시면 베리의 문화 적응 모형 가운데 동화의 개념에 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자, 문화 적응 모형은 문화 적응, 베리의 문화 적응. 베리가 지금 문화 적응 모형을 보시면 문화 적응 모형에는 동화 모형이 있고 분리 모형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주변화 모형 또 통합 모형
제가 이걸 설명할 적에 이것은 어디냐면 주류 문화와의 관계를 가지고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뭐냐면 정착한 곳의 주류 문화.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주류 문화에 동화를 하며 주류 문화에 동조하면서 기존의 고국의 문화는 좀 멀리하는 것은 동화 모형이라 하고 주류 문화에 대해서는 거부하면서 기존의 고국의 문화를 그대로 지키는 특히 무슬림과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바로 그런 것은 분리 모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살고 있는 문화에서 분리되니까. 다음에 주류 문화에 대해서도 거부하고 그리고 고국의 문화에서도 거부하는 것은 주변화 모형이라 하고 통합 모형은 정착한 곳의 주류 문화에도 동조하면서 기존의 고향의 문화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유지하는 것은 통합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동화의 개념입니다. 주류 사회와의 관계는 유지하지만 모국의 문화 가치는 유지하는 거, 이거 동화 모형입니다. 주류 사회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모국의 문화적 가치를 유지하는 상태, 통합 모형이 되겠습니다. 모국과는 강한 유대 관계를 지니지만 주류 사회와의 관계는 유지하지 않는 거, 주류 사회에서 분리 모형이 되겠습니다. 두 개 이상의 문화가 지속적 접촉을 통해 한쪽이나 양쪽에 문화가 나타나는 한쪽이나 양쪽에 문화 변화가 나타나는 형태를 말한다. 이것을 두 개 이상의 문화가 접촉해서 나타나는 변화에 따른 문화 접변 또는 문화 변용이라고 합니다. 주류 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고국의 문화적 가치도 유지하지 않는 것. 이건 어느 쪽도 겉돌기 때문에 주변화 모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베리가 제시한 문화 적응의 모형에는 동화 모형, 분리 모형, 주변화 모형, 통합 모형이 있다. 여기서는 동화 모형은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15년도에 있었던 제13회 1교시 첫 번째 영역으로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기출문제를 분석해 봤습니다. 여기는 묘하게 다른 때와는 달리 좀 겹치는 문제가 많이 있어서 겹치는 문제가 많아서 넓게 포괄적으로 출제는 안 됐지만은 그렇게 난이도는 높았던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